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죠. 다음 내용은 자, 제3절에 최저생계비 추정 방식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추정 방식도 매번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나오는 축에 들어갑니다. 별표 2개 쳐주시면 됩니다. 1번은 객관적 방식이네요. 큰 1번이 객관적 방식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큰 2번에 주관적 방식이 있습니다. 객관식이 있으면 주관식이 있겠죠. 이 객관적 방식에는 절대적 방식이 있고 상대적 방식이 있습니다. 절대적 방식에는 실태생계비 방식이 있고 이론생계비 방식이 있고요. 상대적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 빈곤선을 측정하고 있죠. 한국의 방식은 바로 상대적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는데 실태생계비 방식 그냥 별표 치지 마시고요. 이론생계비 방식 있죠. 이번에 그 자리에 별표 2개. 이론생계비 방식 시험에 잘 나오니까 거기에 보면 전 물량 방식이 있고 반 물량 방식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씩.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상대적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잘 나오겠죠? 별표 2개입니다. 주관적 방식은 라이덴 대학에서 이루어져서 라이덴 방식이라는데요. 별표 하나만 쳐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는 최저생계비 추정 방식이 암기법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참고 박스는 우리가 이제 상대적 빈곤선에서 중위소득이 있고 평균소득이 있는데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더 높게 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중위소득보다는 평균소득이 더 높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건데요. 자, 평균소득 해서 부등호 왼쪽으로 벌렸죠. 중위소득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아, 중위소득보다는 평균소득이 더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좀 전반적으로 스크리닝 해드렸고 뭐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태생계비 방식을 봐주시죠. 우리가 이제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적 빈곤선은 우리가 최저생계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우리가 절대빈곤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절대빈곤선, 절대적 방식 오른쪽에다가 땡땡 최저생계비 이하,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쓰면 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가 바로 절대빈곤선이라 할 수 있거든요. 실태생계비 방식입니다. 이거는 현실적 생계비라고 하는데요. 자, 적당한 수의 가구에 대해 실제 가계조사 밑줄. 실제 가계조사를 실시해서 명확한 실제 생계비를 산정해서 이를 토대로 가계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일정 비율을 가감 혹은 생계비 목별로 평균치를 구해서 일반에게 필요로 하는 현실적 생계비를 정하게 되는데 그게 실태생계비라고 합니다. 자, 이 실태생계비 방식을 하다 보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조사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의 이론에 입각해서 이론생계비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론생계비 방식의 첫 번째가 뭐죠? 전물량 방식입니다. 전물량 방식에서 포인트는 온전 전자를 쓰는 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최저 지출 비용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물량이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취했던 방식이에요. 2015년 7월 달부터 상대적 방식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전물량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한국이 취했던 방식 있죠? 가로 열고 쓰세요. 2015년 7월 이전이라고 쓰면 돼요. 정확하게 시기는 이때입니다. 2015년 7월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전물량이었어요.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끊어요. 각각에 대한 최저 지출비를 시작 모두 합하여 그 자리 현관펜 밑줄. 그래서 합산한다 그래서 네, 전물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합해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학자로 말씀드리면 라운트리 방식이랍니다. 마킷 바스킷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물량은 라운트리. 시작. 전물량은 라운트리.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반물량 방식입니다. 반물량 방식은 우리가 전물량은 기초생활필수품 목록을 모두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반물량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데 되게 먹는 식료품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생활 필수품이겠죠. 필수품. 그래서 식료품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엥겔입니다. 자, 반물량 방식은 기초생활 필수품 전체 목록 가운데 어느 한 목록을 택하고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요게 나오면 반물량이다. 소득 가운데 해당 목록에 대한 지출 비용이 얼마인가를 파악한 후 해당 목록의 최저 비용이 소득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 그게 뭔지 아세요? 엥겔 계수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번다. 거기에 식료품비가 나가겠죠? 오케이. 자, 그러한 것들이 해당 목록의 최저 비용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인데 그 비율을 엥겔 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밑에 박스에 나오지만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엥겔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역수를 해당 목록의 최저 지출 비용에 곱해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엥겔이 나오잖아요. 엥겔이 나오거나 오션스키, 사람 이름이에요 다. 자, 엥겔이나 오션스키가 나오면 반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반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오션스키 방식, 엥겔 방식이라고 써드렸습니다. 반물량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엥겔의 법칙을 보시죠. 엥겔의 법칙은 1번과 4번 정도 보면 돼요. 1번과 4번만 보겠습니다. 1번 경제학에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을 엥겔 계수라 하고요. 이 값이 저소득 가계에서 높겠죠. 높고 그너요 고소득 가계에서는 낮다. 이거를 우리가 엥겔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 소득이 적을수록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을수록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낮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엥겔의 법칙이다. 엥겔스 로우라고 말합니다. 자, 이해됐죠? 네, 상대적 방식합니다. 상대적 방식 위쪽에다 쓰세요. 이거는 평균 생활 수준 이하입니다. 최저 생계비가 아니고요. 평균 생활 수준 이하. 평균 생활 수준 이하를 우리가 요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 방식이다. 최저 생계비가 나오면 절대적 방식이다. 자, 1번 평균소득 혹은 중위소득 비율 대비 평균소득 밑줄, 중위소득 밑줄. 이 두 가지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자,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의 소득이 다 달라요. 다 합산합니다. 100으로 나눠요. 그 뭐죠? 평균소득. 100명의 소득을 서열화를 합니다. 100명의 소득을 서열화를 합니다. 순서대로. 딱 가운데 오는 게 뭐예요? 중위소득.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 분배상 일정 비율을 따지는 거고 상대적 박탈 개념의 별표. 상대적 박탈 개념의 별표. 오른쪽에 써요. 빈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빈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왜냐하면 다른 가구와 비교를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빈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타운젠트는 어떤 가족의 평균 소득이 그가 속한 가족 형태의 평균 소득의 80% 이하다. 그럼 빈곤층. 50% 이하다. 극빈층.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건 참고하셔도 돼요. 학자만 기억하세요. 타운젠트. 현관펜 밑줄. 자, 라이덴 방식입니다. 라이덴 대학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자, 여기에서 주관적 방식이라 했거든요. 자, 오른쪽에 쓰세요. 주관적 방식은 개인들의 평가죠. 개인들의 평가를 근거로 합니다. 개인들의 평가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 방식이란 말 쓰는 거예요. 개인들의 평가를 근거로 한다.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가를 묻습니다. 묻고 동그라미. 이를 바탕으로. 그럼 뭐죠? 개인들이 평가한 걸 바탕으로 이거예요. 평가한 걸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판단한
최소소득과 그들의 실제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주관적 방식이라 합니다. 개인들의 평가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최저생계비 추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생계비 추정 방식은 밑에 암기법, 라운트리 방식은 마켓바스켓 방식은 전물량 방식이다. 엥겔 방식은 오션스키 방식이라고 반물량 방식이다.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방식이다. 큰 틀에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다 쓰세요. 한국이 적용하고 있고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에 보면 2025년 중위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 매년 8월 1일 전까지, 즉 7월 말까지 이런 것을 다 공표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환된 게 2015년 7월 달이에요.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의 현관펜 밑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를 위한 것인데요. 생계급여가 32%, 의료급여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가 48%, 교육급여가 50%로 2024년과 동일하게 동결시켰습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2번 별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 숫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 됩니다. 아, 최저보장 수준이 선정 기준이야? 그러면 중위소득의 32%가 최저보장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올랐네요. 인상했습니다. 자, 의료급여는 참고적으로 보시되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나 비용 의식 제고를 위해서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을 합니다. 정률제 위주로 개편했다. 예전에는 정액제였지만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이 정률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죠. 주거급여 참고하시면 되고요. 밑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박스 있죠. 두 번째 거 2번 별표 2025년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이 불가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끊어요. 또는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1억 3천과 12억 원입니다. 1억 3천, 12억 원의 현관펜 밑줄. 이러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수급자가 안 되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양의무자가 여기에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만 보고 생계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의료급여가 나왔는데요. 의료급여는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연간 365회를 초과해서 외래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본인부담금을 더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정액제가 정률제로 바뀌었고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2025년에 4인 가구를 보면 중위소득이 얼마예요? 대략 얼마예요? 대략 609만 원, 610만 원 정도 보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4인 가구가 있어요. 4인 가구를 서열을 쭉 나열해 봤는데 딱 가운데 오는 숫자가 6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위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 타이틀이 2025년 급여별 선정률 보면 돼요. 밑에 도표에 보면 2024년, 25년으로 돼 있잖아요. 25년인데 여기에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왼쪽 회색 바탕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현관펜 밑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현관펜 밑줄,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현관펜 밑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현관펜 밑줄. 이게 중요한 거예요. 32, 40, 48, 50.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회색 바탕에 있는 거 별표 치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기준 임대료가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 오른쪽에다가 주거급여라고 쓰면 돼요. 아, 이거 주거급여구나. 자, 그런데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죠. 자, 1급지가 서울시고요. 2급지가 그 외 수도권이에요.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3급지가 우리가 이제 광역시가 있잖아요.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그 다음에 특례시 이런 데가 3급지. 나머지가 4급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을 하시면 돼요. 1급지일수록 기준 임대료의 임차비 있잖아요. 임차료 지원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밑에 숫자가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크잖아요.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아, 1급지일수록 크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급여는 밑에는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기출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적용에 보면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최근에 2년 전후로 기억되는데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밑에예요. 아래 보면 제가 밑줄을 쫙쫙 그어놨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가로 넣기, 숫자 가로 넣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이 있어요. 현관펜 들어주시고 가 생계지원 밑줄, 나 의료지원 밑줄, 다 주거지원 밑줄,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밑줄, 마 교육지원 밑줄, 그 다음에 바 그 밖에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생의주교 시설. 자, 생의주교 시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이 5가지 큰 틀에서 알아놓으시면 되거든요. 생계지원부터 들어갑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현물까지 들어갑니다. 현물도 물품 있잖아요. 생계지원에 들어갑니다. 의료지원입니다.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을 말합니다. 주거지원은 임시 고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말합니다.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자녀들에게 해주겠죠. 자, 그 밖의 지원은 연료비나 그 밖의 위기 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과 현물 지원이 그 밖의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지원이라 해요. 자, 밑에 2번은 뭐예요? 민간기관 단체 연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연계가 들어가면 간접이잖아요. 일종의 간접 지원인데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복지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이 있고요. 상담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원이 있습니다. 자, 제1항에 따른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돼요. 2번과 3번은 참고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밑에 거 별표 둘. 자,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입니다. 긴급지원의 기간입니다. 긴급지원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얼마 하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연장도 가능하거든요. 연장되는 것까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연장되는 것까지 계산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연장되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빈 공간에다가 이걸 쓰셔도 돼요. 다음 페이지에 실력 따지기 아래에도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쓰셔도 돼요. 자, 거기 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에 보면 제9조 제1항 제1호의 과목이 생계지원이거든요.
생계 지원은 긴급 지원이 3개월입니다. 예전에 1개월이었는데요. 3개월로 바뀌었어요. 자, 생계 지원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같은 호, 다목, 주거 지원, 라목,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바목, 그 밖의 지원에 따른 긴급 지원은 1개월의 밑줄이요. 1개월간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이런 것들은 1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에 보면 같은 호,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에 따른 긴급 지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 지원 대상자의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개월씩 2번의 범위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자, 거기에 생계 지원 말고요. 주거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나무군 의료 지원입니다. 의료 지원의 밑줄. 의료 지원은 위기 상황에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 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의 현관펜 밑줄. 그리고 같은 호 마무군 교육 지원이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의 밑줄. 한 번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의 별표. 2년석이 중요한 건데 동그라미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자, 생계지원 보이죠?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보이죠? 그 밖의 지원 보이죠? 요 세 가지는 지원기간을 합해서 총 6개월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6개월의 현관펜 밑줄. 그 다음에 같은 호 다목 주거 지원에 대한 것은 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해서 총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2개월에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호 나목, 나목은 의료 지원입니다. 의료 지원은 합해서 총 2번, 의료 지원의 밑줄 총 2번의 밑줄, 교육 지원은 총 4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번의 밑줄, 교육 지원도 밑줄 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생계 지원은 3개월이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최근에 변경된 거니까 3개월 원칙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 자, 연장의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생계 지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원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묶으시면 돼요. 세 가지를 묶어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거 지원이란 게 있죠. 주거 지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화재로 인해서 집이 다 불타버렸다. 그러면은 임시 거소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살 수 있게. 자, 여기까지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주거 지원이 포함되면은 12개월까지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죠? 의료 지원입니다. 자, 의료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지원입니다. 의료 지원과 교육 지원은 1회, 한 번이 원칙이죠. 1회, 한 번이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됐죠? 근데 의료 지원은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어요.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 지원은 총 4회를 4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걸 알아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뭔지 보시면 이런 데에 가로가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얼마냐, 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쓴 건 뭐죠?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이렇게 알아놓으셔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실력 따지기 기본소득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주 특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기본소득제도에 써보실래요? 암기법이 이거예요. 무조건 받아보게, 기본소득을 무조건 받아보게, 기본소득을 무조건 받아보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무조건성입니다. 무조건성은 자산조사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자산조사 이런 거 하지 않고 주겠다 이거예요. 무조건성이라고 쓰겠습니다. 무조건성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거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 쉽게 말하면 개인 단위라는 거. 세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 특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기본소득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과 같은 복지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겁니다. 2번 별표. 기본소득의 도입은 기존의 복지 제도들을 폐지하지 않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건데요. 이 소득은 통상 동그라미 1.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부과와 무관하게 끊어요. 이게 뭐예요? 무조건성이에요. 동그라미 2.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끊어요. 이게 뭐예요? 네, 보편성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뭐예요?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 특성이라고 말씀드렸고, 무조건 받아보게 이렇게 암기법으로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의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최한수님이 각국의 기본소득 실현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컬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서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위로 올라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죠. 현금 지원. 정부가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현금 이전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물급여나 조세 지출과는 다릅니다. 충분성은 이 기본소득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거예요. 적절성이라고도 하죠. 지급 수준이 최저 생계비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 적절한 수준이어야 된다. 충분한 수준이어야 된다. 그래서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1번, 2번, 3번이 남아있죠. 1번 별표, 2번 별표, 3번 별표, 1번 보편성부터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국적과 연령을 불문하고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적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소리인데요. 우리나라에 결혼 이민자들이 많죠. 외국인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보편성 원칙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조건성입니다. 기본소득의 수급 자격이 소득, 수준 혹은 재산 수준, 흔히 말하는 자산조사죠. 상관없이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사회보험료의 납부 여부와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권이 무조건적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사회보험이나 일정한 소득과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공공부조, 사회부조잖아요.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별성입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기초단위가 가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의 현관펜 밑줄.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점에서 기본소득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부조로 갈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단위는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능력이나 자산조사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편성, 물론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단위는 개별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엔 기본소득의 이슈가 많이 사그라들어서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